조선의 왕이 내리는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담긴 종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도장인 어보입니다. 아무리 왕이 직접 쓴 글이라도 이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도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왕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찍지 않아도 도장만 찍혀 있으면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상징이자 권력의 정점이었던 어부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왕의 말 한마디나 왕이 직접 쓴 화려한 글씨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지탱한 가장 강력한 핵심은 종이에 적힌 글자보다 그 위에 찍히는 도장에 있었습니다. 어보라고 불리는 이 왕실의 도장은 단순히 이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의 존재 자체를 상징했으며 국가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장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내리는 모든 명령과 지시가 문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공식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보가 찍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 정성스럽게 글을 쓰고 간절한 뜻을 담았더라도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왕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관리들이 도장을 찍었다면 그것은 왕의 공식적인 명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제도와 규칙에 의해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리적인 실체였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왕은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을 눈에 보이는 현실의 권력으로 바꾸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바로 전임 왕으로부터 도장을 넘겨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장을 손에 쥐는 순간 비로소 한 사람의 인간은 나라의 주인이자 통치자인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도장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그 왕은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이 도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관리를 임명할 때,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령을 공포할 때마다 어보는 문서의 마지막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보가 찍힌 문서는 국가의 법이 되었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보를 관리하는 일은 국가의 운명을 관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상서원이라는 관청에서 어보를 철저하게 보관하고 관리했으며 도장이 함부로 찍히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문서보다 도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조선의 정교한 행정구조 때문입니다. 왕은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와 육조를 거치며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문서로 정리되어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왕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어보가 찍히며 비로소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어보는 왕 개인의 변덕을 막고 국가의 의사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것은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어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만약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나 어보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보가 없으면 군대를 움직일 수도 없고 관리를 임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피난을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1순위 보물은 언제나 어보였습니다. 왕의 몸은 피할 수 있어도 국가의 상징인 도장을 빼앗기는 것은 곧 나라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감도장이나 서명도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상징하지만 조선의 어보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사람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선을 지탱해온 행정의 힘은 바로 이 작은 도장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형은 백성들에게는 왕의 자애로운 보살핌이었고 관리들에게는 엄격한 명령이었습니다. 조선의 왕권은 글자가 아니라 도장의 무게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보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정교해졌고 그 종류도 용도에 따라 다양해졌습니다. 외교 문서에 쓰이는 도장과 국내 행정에 쓰이는 도장, 그리고 왕실의 의례에 쓰이는 도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땅의 주인은 왕이며 모든 권력은 왕의 승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찬란한 문화와 견고한 정치는 어보라는 확실한 상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눈에 보이는 도장으로 형상화했던 조선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은 두 마리의 봉황이 가운데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황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에서 태평성대를 불러오는 상서로운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지도자들도 국민이 평안하고 나라가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황을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진짜 주인공은 봉황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인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 권위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어보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봉황은 왕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에만 나타난다는 전설 속의 새이기 때문입니다. 즉, 봉황은 왕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반면에 용은 왕이 가진 실제적인 힘과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용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며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는 신성한 존재로 믿어졌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자신을 용에 비유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부르고 왕의 옷을 용포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곧 용이었고 용은 곧 국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이라는 상징은 그림이나 조각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강력한 용의 권력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보였습니다. 어보는 용의 권위를 종이 위에 찍어 눌러 현실의 법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도구였습니다. 왕의 옷에 수놓아진 용이 왕의 위엄을 보여준다면 어보에 새겨진 용의 기운은 백성들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실행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보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왕권 그 자체를 증명하는 물리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왕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천명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선택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어보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이전 왕이 쓰던 어보를 건네받는 의식은 단순한 물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 다음 왕에게로 이어졌음을 만천해 선포하는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어보를 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조선의 정당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보의 권위는 나라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문서를 주고받는 외교 무대에서도 어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과 외교를 할 때 어보는 조선이 당당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중국 황제가 보내온 국사에도 있었지만 조선은 스스로 만든 어보를 통해 왕실의 정통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외교문서에 찍힌 어보의 인형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었으며 국왕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국가의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어보는 상징 속에만 머무는 권력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실행 권력이었습니다. 왕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어보를 통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러 인재를 뽑을 때도, 군대를 출동시켜 국경을 지킬 때도, 그리고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때도 어보는 언제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용의 무늬가 새겨진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의 명령이 되었고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왕의 의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에서 어보는 왕권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봉황이 보여주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용처럼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조선의 왕들, 그들에게 어보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도장은 단순한 나무나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백성을 책임져야 하는 왕의 무거운 사명감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든든한 뿌리였습니다. 어보가 가진 이 놀라운 힘은
조선을 단순한 왕조가 아닌 철저한 법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품격 있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용의 기운을 담은 어보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붉게 찍힌 도장 자국 하나하나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징을 넘어 실제적인 힘으로 존재했던 어보야말로 조선 왕실이 가진 진짜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 속에 담긴 거대한 권력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국가의 상징이 가져야 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선의 심장인 어보는 아무나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보 하나를 만드는 일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 최고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제작하는 작업이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보 제작이 결정되면 조정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조라는 관청을 중심으로 특별한 임시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도감이라고 부르는 이 기관에는 당대 최고의 관리들이 모여 제작의 모든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어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부터 참여하는 장인의 선발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보의 재료는 주로 금이나 옥, 그리고 은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와 빛나는 왕권을 상징했고, 옥은 군자의 맑고 깨끗한 덕을 의미했습니다. 이 귀한 재료들은 전국 팔도에서 가장 질 좋은 것들로만 엄선되어 한양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재료가 준비되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인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금을 녹여 형태를 만드는 장인 옥을, 정교하게 깎는 장인 글자를 새기는 장인, 그리고 도장을 보관할 화려한 함을 만드는 장인까지 각 분야의 명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어보를 만드는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오직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실수 하나가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었기에 장인들은 목욕제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도구 하나하나를 다루었습니다. 어보의 윗부분에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조각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보통 거북이나 용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북이는 장수와 안녕을 상징하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훗날 대한제국 시절에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하늘을 승천하는 용의 모양으로 손잡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조각 하나에도 조선의 예술적 감각과 국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도장의 밑바닥에 새겨지는 글씨체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로 전서체라는 아주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서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왕의 명령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사람 역시 당대 최고의 명필이 담당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듯하고 힘있게 새겨진 글자들은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보 제작의 모든 과정은 의궤라는 국가 기록물에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재료가 얼마나 쓰였는지, 어떤 장인이 참여했는지, 심지어 제작에 사용된 도구의 모양까지 그림으로 그려 남겼습니다. 이는 훗날 어보를 다시 만들거나 수리할 때 참고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국가의 중요한 보물을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기록 정신이 어보 제작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어보가 완성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의식인 봉인 및 보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보는 단순히 도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장을 감싸는 여러 겹의 비단 보자기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나무로 만든 내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내함을 다시 금속이나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외함에 넣고 자물쇠로 굳게 잠갔습니다. 이 상자들을 보관하는 장소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왕의 곁이나 종묘처럼 가장 안전하고 상징적인 곳에 모셔두어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제작이 끝난 후에는 왕이 직접 참석하거나 세자가 대신하는 큰 의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어보가 탄생했음을 조상과 하늘에 알리는 절차였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어보는 단순한 금속이나 돌덩어리에서 국가의 절대 권위를 가진 신성한 보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 어보를 손에 쥐며 백성을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어보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정성, 그리고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보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살아있음을 증여하는 증거였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는 약속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 그리고 최고의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어보는 조선 500년 역사를 지탱한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작은 도장 속에 조선의 자부심과 영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지탱해온 왕의 도장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시기마다 이 소중한 보물들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고 전쟁의 포화가 몰아칠 때 왕권의 상징인 어보와 국가의 공식 도장인 국사에는 힘없이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작 우리 손에는 없는 사라진 권력의 상징들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와 어보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하곤 하지만 쓰임새가 전혀 달랐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 업무나 다른 나라와 외교 문서를 주고받을 때 찍는 실무용 도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직인과 같습니다. 반면에 어보는 왕이나 왕비, 그리고 세자의 권위를 상징하며 의례를 치를 때 사용하던 도장입니다. 돌아가신 왕의 업적을 기리며 종묘에 모셔두기도 했습니다. 즉, 국세가 나라실을 하는 도구였다면 어보는 왕실의 영혼과 정통성을 담은 보물이었습니다. 이 보물들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뒤 조선 왕실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수많은 유물을 약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권을 상징하는 어보와 국사에는 일본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그들은 왕의 도장을 일본으로 반출하거나 창고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때 수많은 어보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것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왕의 도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더 큰 비극은 해방 이후에 찾아온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 전체를 덮치자 정부는 소중한 왕실 유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피난길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군들이나 외국인들이 전쟁통에 버려진 어보를 기념품처럼 가져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어보는 그들의 눈에 그저 값나가는 골동품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도장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국사들도 이때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서신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마다 사용했던 국사에는 황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혼란을 겪으며 이 소중한 국세들도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글자가 새겨졌는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실물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도장들은 시간이 흘러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경매 시장에 갑자기 조선의 어보가 매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국가 보물이 누군가에게는 돈으로 환산되는 상품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어보를 되찾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긴급하게 움직였지만 이미 개인의 소유가 된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조선 왕실에서 제작된 어보는 총 370여 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수십 점이 넘습니다. 특히 국권을 상징하는 국사에는 그 숫자가 훨씬 적어 한 점 한 점이 매우 귀중한데 상당수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인 의궤를 보면 어보가 제작된 날짜와 장인들의 이름까지 생생하게 적혀 있지만 그 기록 속의 주인공들은 정작 주인을 잃고 낯선 타국 땅의 어두운 수납고에 갇혀 있습니다. 도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역사와 왕실의 자부심 그리고 나라를 지탱했던 질서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어보가 찍혀야 할 문서가 텅 빈 채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도 그렇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권력의 상징을 되찾는 일은 과거의 영광을 복원하는 일인 동시에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환수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어보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타국의 수집가 손에 들려 있거나 어느 박물관의 구석진 곳에 놓여 있을 우리의 보물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종묘의 안식을 찾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도장이 사라진 사건은 우리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보물을 다시 찾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땅을 떠난 어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주인을 잃고 낯선 타국 땅을 떠돌던 조선 왕실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감동적인 환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해방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전 세계를 무대로 조사에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4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국세와 어보들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며 직접 가지고 들어온 유물들은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제국 선포 당시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황제지보와 조선 왕실의 유서지보 등 총 9점의 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해병대 장교가 덕수궁에서 가져갔던 것들로 오랜 시간 미국에서 보관되다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한 고증과 법적 대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사라진 어보의 목록을 정리하고 해외의 박물관이나 경매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만약 어보가 발견되면 그것이 정상적인 경로로 나간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문화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시대 기록물인 의궤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궤에는 어보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재료가 상세히 적혀 있었기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것이 조선 왕실의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외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2017년 미국에서 돌아온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의 환수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문정왕후 어보는 종묘에 모셔져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도난당한 뒤 미국의 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단체와 정부는 박물관을 상대로 끈질긴 협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박물관 측이 정당하게 구입한 물건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지만 우리 측은 이것이 국가의 성스러운 보물이자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미국 수사기관까지 나선 끝에 몰수 절차를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보의 반환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을 넘어선 외교적인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재 환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두 나라의 우호를 증진하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어보는 소유주가 기증하는 형태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외국인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여전히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어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재가 파악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개인 수집가의 금고 속에 숨겨져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해외 경매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유물이 나오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 또한 어보를 되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보물이 해외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수많은 사람이 한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이는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돌아온 어보들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어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뭉클하기만 합니다. 흠집이 나고 빛이 바랜 모습에서도 조선 왕실의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어보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 도장이 상징하는 왕의 정신과 국가의 정통성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텅 비어 있던 종묘의 자리가 하나둘씩 채워질 때마다 우리 역사에 잘려나간 부분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보 환수 작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록 속에만 머물던 왕의 도장들이 하나둘 실물로 나타나 우리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는 해외를 떠도는 남은 어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와 다시는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끈질긴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어보가 주인의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붉은 인형이 다시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날, 우리 역사의 자부심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어보 환수는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가장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조선시대의 어보가 왕의 권위를 상징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왕정이 끝나고 민주공화국이 되었지만 국가의 중대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국사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광을 상징하는 최고의 정점입니다. 이 현대의 국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뒤에 숨겨진 놀랍고 정교한 제작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국사에는 제5대 국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5번의 국세가 제작되었는데 지금의 국사에는 지난 201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국세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제작이 결정되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사의 제작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역사학자, 예술가, 과학자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사의 규격과 디자인, 그리고 재료에 대해 치밀한 논의를 거칩니다. 국가의 얼굴을 만드는 일인 만큼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과정입니다. 먼저 국사의 디자인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됩니다. 많은 예술가가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선의 도안을 제출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제5대 국사의 윗부분인 인유는 2마리의 봉황이 활짝 핀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봉황은 태평성대를 상징하고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 디자인이 확정되면 이제 실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현대 국세는 전통적인 장인의 기술과 최첨단 과학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합니다. 국세의 재료는 금을 중심으로 한 합금입니다. 단순히 순금으로만 만들면 금속이 너무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하고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은과 구리 그리고 아연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합금을 만듭니다. 제5대 국사의 경우 금이 약 70% 정도 들어가며 전체 무게는 약 3kg에 달합니다. 이 합금 비율은 국사의 색상과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비법입니다.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하얗지도 않은 은은하고 기품 있는 황금빛을 내기 위해 수많은 실험과 연구가 진행됩니다. 제작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인 밀랍 주조법을 사용합니다. 밀랍으로 국세의 모형을 정교하게 조각한 뒤 그 겉면에 진흙을 발라 거푸집을 만듭니다. 여기에 뜨거운 열을 가해 밀랍을 녹여내면 안쪽에 국사의 모양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에 녹인 금 합금을 부어 굳히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금속이 식으면서 수축하거나 내부에 기포가 생기면 국세가 깨지거나 모양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쇳물의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굳는 시간을 철저히 계산하여 작업에 임합니다. 금속이 굳은 뒤 거푸집을 깨면 마침내 국사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정밀검사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사의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나 빈 공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국가의 도장이 사용 중에 깨지거나 변형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자 불길한 징조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학적 검사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정식 국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바닥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훈민정음체로 새겨집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4cm인 정사각형 안에 네 글자를 균형 있게 배치합니다.
글자의 깊이와 강력은 도장을 찍었을 때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인면을 깎는 과정에서도 최고의 각자장들이 참여하여 글자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쏟습니다. 글씨체가 가지는 권위와 품격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국사에는 국가 공식 행사에서 봉인의식을 거쳐 세상에 공표됩니다. 이후 국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며 아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용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의 임명장이나 훈장, 그리고 국가 간의 중요한 조약문서와 외교문서에만 국세가 찍힙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대통령의 임명장, 오른쪽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형이 바로 이 정교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사의 흔적입니다. 국사에는 단순히 종이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넘어 국가의 명령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 전자문서가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국세가 가진 물리적인 무게감과 상징성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연속성과 정통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사에는 언제나 완벽하고 성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이 위대한 상징을 만드는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기도 했고, 때로는 기술적인 한계나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권력의 도장이 어떻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드립니다. 가장 큰 사건은 지난 2000년대 중반에 발생한 제4대 국사의 제작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국세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세계의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제작을 맡을 장인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 중 전통 주조 방식의 1인자라고 자처하는 인물이 선정되었고,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국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은 장인의 손에서 탄생할 새로운 국가의 상징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세가 완성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비법으로 만들었다는 장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현대적인 공장 설비를 이용해 제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를 만들고 남은 금을 장인이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국가의 얼굴을 만드는 신성한 작업이 한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국민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국가 상징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제작 비용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장인 선정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작용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사의 제작 시스템 전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국세가 순식간에 불신과 갈등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작된 국사의 자체의 결함이었습니다. 전통 주조 방식이 아닌 현대적인 방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국사의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세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인형의 디자인을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글자의 배치나 서체가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제4대 국사에는 제작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국가의 상징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교체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국가 상징의 의미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이라는 물리적 실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의 정직함과 투명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특정 장인의 신비로운 기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 기술과 철저한 감시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권력의 도장이 누군가의 권위를 세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탄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세에는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의 디자인이나 제작 방식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국세를 새로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국가의 상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때마다 국민의 신뢰는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시각화하는 장치인 국세가 오히려 권력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 셈입니다. 위조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의 도안이 유출되거나 누군가 정교하게 가짜 국세를 만들어 국가 행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대의 국사의 제작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첨단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표시를 넣거나 금속의 성분 비율을 국가 기밀로 관리하는 등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제4대 국사의 몰락 이후 탄생한 제5대 국사에는 이러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러 명의 장인과 과학자가 협동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승리로 기록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불신을 씻어내고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상징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은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웁니다. 국가의 도장이 권력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화려한 문양이 새겨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이 그 도장을 믿어줄 때만 비로소 권위가 생깁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논란과 갈등은 우리에게 상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상징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자부심이 개인의 욕심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이 지금의 국사회 속에 묵묵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을까요? 단순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그 행위에는 자신의 말과 약속의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아주 오래전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의 왕들이 화려한 왕관이나 홀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뽐냈다면 동양의 군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력의 상징은 바로 손바닥보다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하나의 물건으로 형상화했던 인장 문화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도장이 권력의 상징이 된 역사는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은 자신만의 특별한 도장인 옥새를 만들었습니다. 화시벽이라는 전설적인 옥으로 만든 이 도장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 영원히 번창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권위이자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어보를 왕권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어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국가의 합법적인 지배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권력은 곧 승인하는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훌륭한 정책이 있어도 국왕의 최종 승인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장치가 바로 도장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인형은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는 최종 결정의 마침표였습니다. 서양의 권력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무력에 집중했다면 동아시아의 권력은 철저한 기록과 행정, 그리고 그 마무리를 짓는 도장의 권위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단순한 무력의 나라가 아니라 문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행정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상징물로서 도장이 가졌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관은 머리에 쓰는 장식품이지만 도장은 국가의 모든 법령과 임명장에 직접 몸을 부딪혀 흔적을 남기는 실천적인 도구였습니다. 왕의 의지가 담긴 문서를 전국 팔도로 보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바로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보는 왕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통치의 도구였고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종묘에 모셔져 영원히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장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정통성의 사슬과도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도장의 권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자결제를 하고 디지털 서명을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중대한 문서에는
실물 국세를 찍습니다. 컴퓨터 파일로만 존재하는 권위는 어딘지 모르게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금속의 묵직한 무게감과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인형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역사적 무게와 신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형태는 변했을지 몰라도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위라는 본질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왕의 한마디가 법이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국민의 뜻이 법이 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은 존재합니다. 그 권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한 절차와 책임 있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조선의 어보가 왕의 독단을 막는 제도적 장치였던 것처럼 현대의 국사에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약속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도장은 권력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징표여야 합니다. 결국 도장이 상징하는 진정한 권력은 힘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조선의 왕들이 어보를 찍으며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나라의 안녕을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공적인 도장들 역시 그 무게만큼의 책임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국가의 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보와 국세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자부심과 정통성이 그 작은 인형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5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도장은 묵묵히 역사의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지켜내려 했던 것은 바로 이 도장에 담긴 국가의 존엄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과거의 어보가 보여준 위엄과 현대의 국세가 보여주는 신뢰가 하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역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권력의 도장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의 정통성을 세우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조선 왕실의 어보부터 대한민국의 국세까지 도장이 가진 거대한 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도장 하나에 담긴 수만 가지 이야기는 곧 우리 민족이 국가를 세우고 지켜온 투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붉은 인형 속에 새겨진 조상들의 지혜와 자부심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그 권위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으로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상징은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자긍심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조선 500년의 찬란한 역사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잇는 가장 강력한 상징인 국세와 어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손바닥보다 작은 도장 하나에 한 나라의 운명과 왕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잃어버린 어보를 되찾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기록 속에만 머물던 왕의 도장들이 하나둘 우리 곁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 민족의 끊어졌던 자존심도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그 보물들은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울림과 자부심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왕들이 어보에 담았던 그 무거운 책임감을 기억하며 우리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가치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역사를 더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에서 다룬 국세와 어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